궁예가 왕이 되기까지. 궁예는 신라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태어나자마자 쫓기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의 출생과 관련된 비밀은 매우 충격적이다. 궁예가 태어난 날 천문을 관측하는 일관이 불길한 징조를 해석하며 나라의 해가 될 아이라 하였고, 이를 들은 왕실은 갓난아기 궁예를 죽이기로 결정하였다. 한 남자가 궁예를 포대기에 싸서 지붕 위로 올라가 밖으로 던져버렸다. 하지만 궁예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지붕 아래에 있던 유모가 아이를 받아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모는 아이를 급하게 잡으려다 실수로 그의 눈을 찔러버렸고, 그로 인해 궁예는 한쪽 눈을 잃게 되었다. 궁예가 이렇게 죽을 뻔한 이유는 그가 신라 왕족의 후궁 소생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신라 왕실은 후궁의 자손을 위험 요소로 간주했다. 특히 궁예가 태어났을 때의 천문 현상과 겹쳐 왕실은 그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유모는 궁예가 왕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그를 친자식처럼 키우며 도망쳤다. 그렇게 10여 년이 흘렀고 궁예는 유모의 보호 아래 성장했다. 그러나 그는 점점 장난꾸러기가 되었고 사고를 많이 치면서 점점 눈에 띄기 시작했다. 유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궁예에게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털어놓는다. 궁예는 자신의 운명을 알게 되자 충격을 받고 곧장 절로 출가하게 된다. 당시 그의 나이는 겨우 10살이었다. 궁예는 절에서 선종이라는 법명을 얻고 승려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곳에서도 운명적 사건을 맞이한다. 어느 날 궁예가 밥을 먹으러 가던 중 갑자기 까마귀 한 마리가 하늘을 날아가며 어떤 물건을 떨어뜨린다. 그것은 천대 점치는 데 쓰이는 대나무 조각이었고 거기에는 왕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를 본 궁예는 운명을 직감하게 된다. 그는 더 이상 승려로 머무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세상을 바꾸기로 결심한다. 당시 신라는 혼란에 빠져 있었다. 왕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고 귀족들은 백성을 착취하며 사치를 일삼았다. 이에 분노한 궁예는 신라를 대신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야심을 품고 행동을 개시한다. 궁예는 호족 세력을 규합하여 세력을 키우기 시작한다. 특히 동쪽 지역을 장악하며 세력을 넓혀나갔다. 그리고 서쪽으로 진출하면서 송악지금의 개성을 기반으로 한 해상 무역 호족 왕윤과 만나게 된다. 왕윤은 궁예의 강한 세력에 위협을 느끼고 결국 항복을 선택한다. 이 과정에서 궁예는 왕윤의 아들인 왕건을 만나게 된다. 왕건은 총명하고 용맹한 인물로 궁예는 그를 중용하며 자신의 세력을 더욱 확장시킨다. 그는 한강 상류 지역까지 점령하며 드디어 901년 자신만의 나라를 세운다. 그 나라의 이름은 바로 고려였다. 고려라는 국호를 택한 이유는 고구려의 정통성을 잇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궁예는 더욱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국호를 맞은 이후 다시 태봉으로 바꾼다. 또한 왕권 강화를 위해 자신을 미륵불이라 칭하며 신격화를 시도한다. 그는 미륵의 현신이라 주장하며 자신이 백성을 구원할 존재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전략은 점점 폭정으로 변해갔다. 그는 신하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며 관신법을 주장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처형하는 공포 정치를 펼쳤다. 궁예의 폭정은 점점 심해졌고 백성들과 신하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특히 왕건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결국 918년 신하들은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한다. 궁예는 쫓겨난 후 도망치다 결국 주민들에게 살해당하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다. 이렇게 고려는 새로운 왕건을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철원으로 수도를 옮기고 왕권을 강화하려 했던 궁예의 정책은 처음에는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백성들의 불만이 폭발했고 호족들의 반발도 거세졌다. 특히 국호를 태봉으로 바꾼 후 고구려 색채를 지으려 한 것은 호족들에게 큰 반감을 샀다. 궁예는 미륵불 사상을 내세우며 신격화를 시도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고 관신법을 이용한 독재는 신하들에게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결국 918년 왕건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궁예를 몰아내기로 결심한다. 왕건은 처음에는 반란에 망설였지만 주변 장수들과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 결국 궁예를 축출한다. 쫓겨난 궁예는 철원 근처의 숲에서 도망치다 굶주림에 지친 상태로 보리를 훔쳐먹다가 주민들에게 발각된다. 그는 분노한 주민들에 의해 살해되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궁예의 시대는 끝나고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궁예 이야기는 단순한 폭군의 몰락이 아니라 시대의 격변 속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권력을 잡고 또 그것을 잃어버리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철원에서의 궁예의 최후와 왕건의 즉위는 고려의 역사를 새롭게 열었다. 왕건은 궁예와는 달리 유화적인 정책을 펼쳤고 호족들을 포용하며 강력한 통일 국가를 만들어갔다. 궁예의 실패는 지나치게 강압적인 중앙 집권 정책과 공포 정치가 가져온 결과였으며 왕건은 이를 교훈 삼아보다 안정적인 정치를 펼쳐 고려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궁예의 삶은 깊은 비극과 열망의 반복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고 쫓겼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 했다. 그러나 권력을 잡은 이후 그는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스스로를 파괴해갔다. 그의 몰락은 한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치닫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자 경고였다. 하지만 그의 몰락이 없었다면 고려라는 새로운 시대도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궁예 이야기는 역사를 뒤바꾼 도전과 오판의 연속이며 인간 욕망의 양면성을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궁예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그의 비극적 삶은 단지 시대의 소용돌이 속 잔혹한 운명으로만 볼 수 없다. 궁예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며 왕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이 어떻게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한때 구원자로 추앙받았으나 끝내 폭군으로 낙인 찍힌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의 실패가 아니었다면
고려라는 나라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궁예의 몰락을 반면교사 삼아 지나친 욕망과 의심이 가져오는 결과를 깊이 되새기는 것이다. 궁예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인간의 힘은 타인을 투luc게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 신뢰와 존중 안에서 진정으로 발휘된다는 것이다. 궁예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달해준다.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운명을 개척했지만 끝내 욕망과 의심에 휘말려 자신을 잃어갔던 한 인간의 서사. 그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면을 동시에 보여준다. 불굴의 의지와 그로 인해 생겨나는 교만과 집착. 궁예 이야기를 되새기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순히 실패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힘과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진정한 리더의 자질임을 아는 것이다. 궁예의 삶은 역경과 승리, 실패와 교훈을 모두 담고 있다. 그의 몰락은 역사의 교훈이자 오늘날 우리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다. 궁예의 이야기는 단지 한 시대의 왕이자 폭군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선택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책임을 강하게 일깨운다. 어떤 운명 속에서도 자신을 정의하려는 인간의 본능,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욕망의 어두운 고리. 궁예는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을 겪었고 그로 인해 강해졌다. 그러나 그 강함은 어느 순간 교만과 두려움으로 바뀌며 잔인한 독재자로 변모하게 된다. 그의 몰락은 권력이 주는 유혹과 그것을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할 때 벌어지는 비극을 경고한다. 궁예는 실패했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로만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과 교훈을 배울 기회를 주는 역사의 거울이다. 궁예의 삶은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한계를 되돌아보게 한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왕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그 과정에서 욕망은 그를 집어삼키고 만다. 권력은 태생적으로 사람을 시험한다. 궁예는 불굴의 의지로 권력을 잡았지만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두려움을 키우고 의심을 확산시켰다. 그의 몰락은 한 왕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균형을 잃은 권력이 스스로를 붕괴시키는 과정을 보여준다. 하지만 궁예의 이야기는 단순히 비극적 교훈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의 시대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가능하게 했고 그의 선택과 실수는 이후 고려를 탄탄히 세운 밑거름이 되었다. 우리는 궁예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마음과 욕망을 다스리는 중요성을 배우며 진정한 리더십의 가치를 되새기게 된다. 궁예의 삶은 욕망과 권력의 이야기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치열한 탐구가 담겨있다. 그는 한쪽 눈의 상처를 안고 태어났지만 그 상처는 단순한 육체적 결핍이 아니라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결핍으로 이어졌다. 그 결핍이 결국 그를 끊임없이 더 큰 권력과 인정을 추구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권력은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결핍을 더욱 악화시켰다. 궁예의 비극은 단순히 시대적 불운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을 통제하지 못한 결과였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그 욕망과 상처를 어떻게 다루고 극복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궁예의 몰락이 역사의 교훈으로 남는 이유는 권력 사용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의 갈등과 화해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남기기 때문이다. 그의 삶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준다. 궁예는 단순히 실패한 왕이 아니라 인간 욕망과 권력의 양면성을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남아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도전과 패배, 그리고 교만과 두려움이 만든 연약함이 투영되어 있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무엇이 진정한 강함인지, 또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욕망과 두려움을 직시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궁예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오늘날 우리의 삶과도 맞닿아 있으며 한 인간의 선택의 역사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깊이 새기게 한다.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궁예의 이야기는 단지 왕의 흥망성쇠만을 다룬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자리한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권력의 본질을 직시하게 하는 거울이다. 그의 삶은 도전과 극복의 연속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의 욕망과 의심에 갇혀 파멸로 치달은 비극이었다. 궁예의 실패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묻는 질문이다. 힘이란 타인을 억누르는 데서 오지 않으며 진정한 리더의 자질은 신뢰와 겸손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궁예의 삶은 한 시대의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 모두가 되새겨야 할 중요한 교훈이 담겨있다. 태어나면서부터 불행과 맞서 싸우고 그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려 했던 그의 도전은 분명 대단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권력은 그 의지를 오만과 두려움으로 변제시켰고 궁예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다. 그의 실패는 단순한 왕의 몰락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이성이 충돌할 때 벌어지는 비극을 보여준다. 궁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힘과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묻는다.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고 타인을 이해하며 신뢰를 쌓는 데 있다. 궁예의 몰락을 기억하며 우리는 더 나은 선택과 삶을 위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궁예의 이야기는 단지 한 시대의 왕의 몰락이 아니라 그가 겪었던 고난과 선택이 인간 내면의 깊은 이치를 깨닫게 한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았고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며 왕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스스로를 무너뜨렸다. 권력은 결국 그의 두려움과 결핍을 증폭시켰고 신뢰보다는 공포를, 겸손보다는 교만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욕망과 힘을 어떻게 통제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경고하며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전한다. 궁예의 삶은 단순한 실패와 몰락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 끊임없는 갈등의 서사이며 동시에 시대의 흐름 속에서 빛과 어둠을 모두 드러낸 한 인간의 초상이다. 그는 고통 속에서 성장했고
자신만의 이상을 꿈꾸며 권력을 잡았지만 자신의 내면을 이겨내지 못한 채 역사의 희생자가 되었다. 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묵직한 교훈을 남긴다. 진정한 힘이란 두려움을 극복하고 신뢰와 존중 위에 세워질 때 완성된다는 것이다. 그의 몰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욕망과 두려움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 선택은 올바른 길로 당신을 이끌고 있는가?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왕자였던 사도세자의 삶은 단순한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과 유교적 가치관 속에서 벌어진 처절한 가족 비극이었다. 사도세자는 조선 21대 왕 영조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혹독한 교육과 압박 속에서 점차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졌다. 왕이 되기 위해 철저한 학문적 소양과 인내를 요구받았으나 학문보다는 무예와 예술에 더 관심이 많았던 그는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어린 시절부터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강도 높은 교육을 시켰고 사도세자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공개적인 망신을 주었다. 특히 영조는 아들의 기질과 취향을 이해하기보다는 오로지 유교적 군주의 이상에 맞추려 했고 사도세자는 아버지 앞에서 점점 위축되어 갔다. 이런 환경 속에서 성장한 사도세자는 점차 불안 증세를 보이며 극단적인 감정 기복을 겪었다. 그 결과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결국 궁궐 내에서 사람들을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1749년 영조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겼다. 그러나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사도세자는 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워했고 그의 결정은 번번이 영조에게 질책을 받았다. 특히 아버지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자 영조는 더욱 크게 실망했다. 이 과정에서 사도세자의 정신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환각을 보고 불안감에 시달리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당시 그는 불교와 도교 경전에 심취하며 신비적인 존재를 의지하려 했지만 이는 영조의 눈에 더욱 한심한 모습으로 비쳤다. 사도세자의 폭력적인 행동이 점점 심각해지자 궁궐 안에서는 그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심지어 그의 친어머니 영빈이 씨조차 사도세자가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을 우려해 영조에게 결단을 요청했다. 그러던 중 사도세자가 칼을 들고 궁궐을 배회하며 반란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고가 영조에게 들어갔다. 이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고 결국 영조는 사도세자를 죽이기로 결심하게 된다. 1762년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 당시 왕의 명령에 반기를 들 수 없었던 신하들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었고 그는 그 안에서 8일 동안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사도세자가 갇혀있던 동안 영조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아들이 죽은 뒤에는 매우 괴로워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사도세자의 죽음은 단순히 한 세자의 몰락이 아니라 조선 왕실의 정치적 긴장과 부자 간의 갈등이 낳은 비극적인 결말이었다. 이후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려 노력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쳤고 사도세자를 장조라는 묘호로 추존했다. 하지만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운명은 조선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회자되며 부자 간의 갈등과 절대 권력 아래에서 벌어지는 인간적인 고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있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단순히 왕실의 한 사례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과 가족,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인간이 겪는 갈등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 영조와 사도세자 둘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시대와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려 했으나 결국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달았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관계 속에서도 깊은 교훈을 남긴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것은 권력이나 체제의 틀보다도 훨씬 중요한 인간의 가치임을 말이다. 동시대를 넘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진정한 소통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묵직한 울림을 안겨준다. 그리하여 사도세자의 비극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인간의 본성과 관계에 대해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권력과 책임,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보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진실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 교훈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그저 비극적인 가족사에 흘러간 한 장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갈등의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이해와 용서를 통해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야말로 이 비극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진정한 가르침일 것입니다. 역사는 돌이킬 수 없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되풀이되는 갈등과 상처를 상징합니다. 기대와 압박, 소통의 부재가 초래한 이 끔찍한 결말은 어떻게 하면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들이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진실된 소통과 용서의 가치를 외면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비극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단순히 조선 왕조의 비극으로만 남겨지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본질적 갈등과 이해의 부족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 편견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와 가정에서도 여전히 반복될 수 있는 이야기이다.
이제 우리는 이 비극을 교훈 삼아 더 많은 이해와 공감을 세우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해와 사랑만이 궁극적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열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우리에게 권력과 가족 간의 관계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되묻게 한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과 이해를 갈구했지만 결국 그 바람은 거대한 체제와 이상 아래 파묻혔다. 이해받지 못한 한 개인의 고통과 좌절은 단순히 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많은 관계들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진다. 진정한 관계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힘에서 비롯되며 서로에게 공감할 때 비극은 희망으로 바뀐다. 오늘날 우리는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거울 삼아 더 깊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단지 조선 왕실의 비극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며 종종 지나쳐버리는 이해와 공감의 중요성을 날카롭게 일깨운다. 우리는 과연 서로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마음 깊이 헤아려보고 있는가? 실패와 아픔 속에서도 꿋꿋하게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가? 역사는 되돌릴 수 없지만 오늘날 우리의 결정은 앞으로의 길을 바꿀 수 있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우리가 더 나은 관계를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러한 성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단지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기대와 실망, 권력과 사랑, 가족과 책임 사이에서 우리는 진정 모두를 위한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 개인의 비극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을 경고한다. 서로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책임과 배려가 없다면 우리는 또 다른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위험에 놓여있다. 시대를 초월한 이 메시지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묵직한 울림을 남긴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단지 과거의 왕조사가 아닌 우리가 오늘날 직면하는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고민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때로 타인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고 자신의 잣대에 맞추려는 욕심으로 상대를 더욱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깨어나는 법입니다.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적 결말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로 남아있습니다. 이해와 공감, 그리고 진정한 사랑만이 갈등을 치유할 수 있으며 이는 오래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도세자의 비극에서 배워야 할 것은 단지 권력 아래 억눌린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불완전한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보듬고 치유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와 그 기대 속에 짓눌렸던 아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고 있는가를 자문해야 한다. 사도세자의 삶은 우리에게 묻는다. 사랑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구축하려는 관계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는 과연 서로를 진정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안에서 성장할 지혜를 얻어야 한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단순히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틀을 넘어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묵직하게 던집니다. 이해받지 못한 고통, 부딪히는 시선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점차 깨어져 가는 관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단지 왕실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권력도 명예도 아닌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맞닿으려는 진심이 아닐까요? 이 비극은 잊혀질 역사가 아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되새기며 더 나은 삶과 관계를 만들어 나갈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단순한 과거의 비극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난 이해의 결핍과 억압은 시대를 초월해 언제든 되풀이 될 수 있는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문제를 상기시킨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아픔 속에서도 귀를 기울이는 데에서 시작된다. 비극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깊은 공감과 배려를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사도세자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 이해와 사랑을 갈구했으나 끝내 그것을 얻지 못한 인물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 답을 찾아가는 길이야말로 비극의 역사를 더 희망적인 미래로 바꾸는 힘이 될 것이다. 사도세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인간관계의 가장 큰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는 어떠한 관계도 온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기대와 실망이 쌓이고 소통이 단절될 때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의 비극은 단지 한 왕자와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안고 갈 고민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하고 있을까요? 사도세자의 삶에서 반복되는 갈등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더 나은 관계의 가능성을 찾는 것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진정한 의의일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때로는 가장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더 깊은 갈등으로 치닫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극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지나간 역사로 여길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에서도 되새겨야 할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해와 사랑은 말처럼 쉽지 않지만 그것이 없다면 관계는 본질적으로 깨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얼마나 서로의 진심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를 다시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결국 인간의 오랜 숙제인 이해와 소통, 그리고 사랑이 주는 힘을 우리에게 묵직하게 강조합니다. 이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역사가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리의 삶과 관계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우리 각자에게 깊이 묻고 있다.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는지, 또는 얼마나 지울 수 없는 기대와 압박을 주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만든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왕실 비극이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반복될 수 있는 상징적 경고다. 사랑과 이해 없이 맺어진 관계는 결국 비극으로 치달을 뿐이다.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며 비극이 아닌 희망을 만들어 나갈 지혜를 배워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나누는 공감의 작은 노력이 더 나은 내일의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 조선에서 현대까지의 발자취. 이순신 장군은 조선의 구국 영웅으로 추앙받지만 그의 후손들 역시 조선시대 내내 군인 가문으로 명성을 떨쳤다. 조선시대 묵과 급제자 267명을 배출한 것은 그의 가문이 얼마나 강한 무반 전통을 유지했는지를 보여준다. 반면 문과 급제자는 단 한 명뿐이었다. 이는 조선 후기까지도 이순신의 후손들이 주로 무반 가문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한편 후손들 중 일부가 문반을 선택하려 할 때 너희 조상이 충무공인데 무반을 해야지? 라며 문반 진출을 강요당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이처럼 이순신의 후손들은 단순히 그의 혈통을 계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무인 정신과 충성심을 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을 받으며 살아갔다. 이순신의 후손들은 조선시대를 거쳐 점차 정치적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 이순신의 5대 손인 이봉상이다. 그는 묵과에 급제했으나 뛰어난 군사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무능하다는 이유로 탄핵 대상에 오를 정도였다. 당시 조정에서는 군인으로서 실력이 부족한 무장을 가차없이 평가하고 내쳤기 때문에 이봉상 역시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가 단순히 무능한 인물이 아니라 집안의 명예와 충절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했던 인물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 이인자의 난천 728년이 일어났을 때 반란군에게 붙잡힌 이봉상은 투항을 권유받았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거부하며 너는 충무공, 이순신의 후손이면서 조상을 욕되게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받자 나는 충무공의 가문에서 충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음을 모르는가? 빨리 나를 죽여라라고 외쳤다고 한다. 끝까지 항복을 거부한 그는 결국 처형당했다. 이는 이순신의 후손들에게도 충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가풍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순신의 후손들이 충성심과 무장으로서의 정신을 중요시했다면 이는 단순히 조선시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에도 계승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이순신의 후손들은 독립운동에 헌신하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현재까지 국가유공자로 서훈을 받은 후손이 11명에 달하며 이 중 6명은 독립을 보지 못하고 순국하였다. 이는 단순히 조상에 대한 존경심을 넘어 실질적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정신이 대대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이순신 후손들이 몇 명 있다. 이세영은 신흥무 관악교의 교장을 맡아 독립운동을 이끌었으며 수많은 독립군을 양성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독립군들이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했고 이들이 훗날 청산리봉 오동 전투 등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큰 공헌을 했다. 또 다른 후손인 이민나는 청산리 전투에서 독립군 지휘관으로 참여하여 큰 공을 세웠다. 청산리 전투는 홍범도 김좌진 장군이 이끈 대표적인 독립군의 승리로 당시 일본군에게 커다란 타격을 입혔다. 이 전투에서 이민나는 전략적 전술을 펼쳐 일본군의 진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붕해 역시 독립군으로 활동하며 조국 해방을 위해 싸웠다. 이처럼 이순신의 후손들은 단순히 명문가로서의 명예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단순한 혈통의 계승이 아니라 조상의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들의 삶은 더욱 의미가 크다. 특히 조선시대의 무장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근대 독립운동에까지 헌신한 것은 이순신 가문이 단순한 충무공, 후손이라는 명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조국을 위해 희생하는 전통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이순신의 후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역사적 역할은 계속해서 조명되고 있다.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후손들의 이야기는 최근 들어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그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충무공 이순신이 조선을 구한 영웅이었다면 그의 후손들은 조선 이후의 역사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헌신했던 또 다른 영웅들이었다. 이순신 후손들의 명맥과 현대적 평가? 이순신의 후손들은 조선 후기부터 현대까지 지속적으로 무방 가문의 명맥을 유지하며 국가의 군사 및 행정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조선 후기에는 묵과에 급제하여 국방을 책임지는 무장으로 활동한 인물이 많았으며 특히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의 전공을 기리며 후손들에게도 무인 정신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 때문에 후손들은 충무공의 후에는 무반으로 남아야 한다는 일종의 사회적 압박 속에서 성장했다. 이는 후손들이 정치보다는 군사적 업적을 통해 가문을 빛내려 했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후손들은 점차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었지만 일부 인물들은 여전히 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예를 들어 이순신의 6대손 이경무는 묵과에 급제한 후 변방 방어를 맡아 활동했으며 이순신의 해군 전술을 연구하고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이순신의 8대손 이재용은 조선 말기 강화도 방어전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우며 가족의 명예를 지켰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무반보다는 문반이 정치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후손들은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적응해야 했다. 이순신 후손들의 일제강점기 활동. 일제강점기에도 이순신의 후손들은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앞서 언급한 이세영, 이민나, 이붕해 외에도 많은 후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했다. 특히 이봉상의 후손들은 의병 활동을 전개하며 일본군에 맞서 싸웠으며 일부는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에 합류했다.
이순신의 후손 중 이규봉은 독립군의 정보 담당자로 활동하며 일본군의 군사작전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1920년대 후반까지 독립군과 일본군 간의 정보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고문을 당한 후에도 끝까지 독립운동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또한 이순신의 구대손 이병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을 지원하며 프랑스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위한 후원금을 모았다. 그는 조선의 독립을 위한 국제적 지원을 끌어내려는 노력을 계속했으며 해방 이후에도 한국의 재건과 외교 발전을 위해 힘썼다. 현대에서의 평가와 후손들의 활동.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순신의 후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의 업적을 기리는 작업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충무공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기념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순신의 후손 중 일부는 학계와 문화재 관리 분야에서 활동하며 조상의 유산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충무공 이순신을 기리는 기념행사와 연구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0년대 이후에는 이순신의 해전 전략과 후손들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학술 연구가 활발해졌으며 후손들도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후손들이 참여하는 충무공 후손 모임이 조직되어 이순신의 정신을 계승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현대에 이르러 이순신의 후손들은 역사적 인물의 후손이라는 명예뿐만 아니라 조국을 위해 헌신한 조상의 정신을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손들은 현재까지도 그들의 희생과 업적을 인정받고 있으며 충무공 가문의 전통을 잇는 다양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다. 이순신의 후손들은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무방 가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해왔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군사적 역할을 맡았고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현대에는 역사적 연구와 사회적 기여를 통해 충무공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위대한 조상의 후손이라는 혈통적 명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국을 위해 기여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 있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순신 장군의 정신은 단순히 그의 삶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조상의 이름을 등에 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무게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부담이 아닌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라의 위기 앞에서는 망설임 없이 희생을 선택했던 이들이 이순신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발자취는 단순한 가문 전승의 기록이 아니라 조선을 넘어 현대 대한민국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간 흔적입니다. 혈통만으로 명예를 잇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역사의 일부가 되어 그 정신을 체현하며 살아간 이들. 이순신 장군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묵직한 책임감을 전달하며 여전히 우리 가슴속에서 조국과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대한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영광이 아닌 현재에도 살아있는 책임의 연속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름 아래 후손들은 결코 그 무게를 잃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며 각자의 시대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지 한 가문에 머무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삶의 철학을 전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 앞에서 이순신의 후손들은 그 답을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가슴속에서 빛나는 등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은 단순히 피를 잇는 자들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혼란의 시대마다 자신의 자리에서 조국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고 또 시대의 무게를 짊어진 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무엇이 진정한 충성과 희생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었으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조상들의 업적에 부끄럽지 않은 후손으로 남고자 노력한 궤적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후손들의 이야기 속에서 역사가 단지 기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길을 비추는 거울임을 깨닫습니다. 개인의 역사, 가문의 책임, 나라를 위한 헌신이 하나로 모여 이루려 했던 그들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의 가슴속 깊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이순신 장군과 그의 후손들의 발자취는 단순한 역사의 기록을 넘어선다. 그것은 한 개인과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국의 운명을 함께 메워온 긴 여정의 증거이자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이다. 무엇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가? 그들이 보여준 충성과 희생의 정신은 막연한 과거의 숭배로 남아있지 않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그들의 신념과 책임감이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준다. 시대를 넘어 영원히 빛나는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 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교훈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갈대밭 하나가 백성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한 남자를 도적으로 만들었다. 바로 임꺽정 이야기다. 처음부터 도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조정과 권세가들의 탐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반란을 선택한 백성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도적의 전설이 아니라 조선 후기 사회 구조의 모순과 불합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갈대밭에 숨겨진 권세가들의 음모. 황해도의 넓은 갈대밭은 원래 백성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땅이었다. 그러나 당시 권세가들은 이 황무지를 개간하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법을 악용했다. 개간한다는 명목으로 갈대밭을 차지한 후 갈대를 베어 생계를 이어가던 백성들에게 이를 다시 돈을 받고 팔았다. 조선 조정도 이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권세가들의 편을 들어 세금을 걷는 방식으로 개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바로 가난한 백성들이었다. 생계를 잃어버린 그들은 갈대값을 내느니 차라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도적이 되는 것이었다. 임꺽정 도적이 되다. 임꺽정은 원래 평범한 백성이었지만 생존을 위해 결국 반란을 선택했다. 조선 조정의 무책임한 정책과 탐욕스러운 권세가들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었고 그는 살아남기 위해 무기를 들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선 것이었다. 수많은 백성들이 같은 처지에 있었고
임꺽정의 행동에 공감하며 따르기 시작했다. 조선실록에도 기록된 바와 같이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극도의 빈곤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결국 그들은 도적이 되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판단했다. 임꺽정의 도적단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반란군. 임꺽정의 도적단은 단순한 무법자 집단이 아니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움직였으며 조직적인 훈련을 받았다. 심지어 도적단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도 있었다. 이는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반란군에 가까웠다. 특히 임꺽정은 뛰어난 전략가였다. 그는 황해도와 개성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조선 조정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의 도적단은 기습 공격을 주로 했으며 빠르게 이동하여 관군을 따돌리는 전술을 사용했다. 또한 임꺽정은 단순한 무력이 아닌 지략을 활용하여 도적단을 이끌었다. 한양으로 가는 길목을 장악하다. 임꺽정과 그의 도적단은 한양으로 향하는 상인들의 길목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한양으로 가는 길에는 많은 귀한 물건들이 오갔고 이를 노리는 것이 도적단의 주요 전략이었다. 특히 권세가들이 소유한 물건을 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권력자들에 대한 저항의 의미도 있었다. 조선 조정은 이러한 움직임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단순한 도적이 아니라 반란군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진압작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조선 조정과의 본격적인 충돌. 조선 조정은 임꺽정을 제거하기 위해 관군을 동원했지만 임꺽정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그는 기동력을 이용하여 관군을 따돌렸으며 오히려 관군을 역습하여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개성의 도감포도청의 책임자의 임꺽정을 추격하다가 도리어 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조정은 더욱 긴장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도적 사건이 아니라 조선 왕실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로 확대되었다. 결국 조선 조정은 대대적인 토벌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임꺽정의 최후. 임꺽정은 오랫동안 관군과 싸웠지만 결국 그의 세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관군의 지속적인 추격과 내부 배신으로 인해 그는 점점 몰려갔고 끝내 붙잡혀 처형당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조선 조정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의 반란은 단순한 도적 사건이 아니라 조선 후기 사회의 모순과 탐욕이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였다. 백성들이 극한의 상황에서 반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였으며 이후 조선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임꺽정이 남긴 의미. 임꺽정의 이야기는 단순한 도적 전설이 아니다. 그는 조선 후기 부패한 권력 구조 속에서 억압받던 백성들이 극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의 반란은 단순한 탐욕이 부른 결과였으며 조선 조정의 무책임한 정책이 불러온 필연적인 비극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사회적 불평등과 권력의 부패가 지속된다면 결국 억압받는 이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임꺽정의 이야기는 단순한 도적의 전설이 아니다. 그것은 탐욕과 부패가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였으며 조선 후기 사회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의 반란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백성들의 절박한 선택이었다. 임꺽정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한 페이지로 넘길 수 없는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의 선택은 결코 영웅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당시의 억압과 고통 속에서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결과였다. 역사는 언제나 반복된다. 권력의 탐욕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임꺽정을 부를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반란이 아닌 사회가 스스로를 거울처럼 마주해야 할 순간을 알려준다. 오늘날 우리는 과연 그 교훈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임꺽정의 목소리는 아직도 우리에게 묻고 있다. 임꺽정의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다. 그의 선택은 절망 속에서 움켜진 한 줌의 생존이었다. 그러나 그 선택의 무게는 당시의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폭발이었다. 그의 반란은 부패한 권력과 탐욕의 경계에서 벌어진 투쟁으로 단순히 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닌 무수한 억압받는 자들의 숨겨진 외침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임꺽정과 같은 목소리는 없어진 것 같지만 그 울림은 여전히 사회의 균열 속에서 메아리 친다. 불의와 억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역사는 언제든 다시 같은 물음을 우리 앞에 던질 것이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단순히 흘려보낼 수 없다. 임꺽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의와 공정함이 왜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일깨운다. 작은 탐욕이 모여 거대한 불행을 낳고 끝내 모두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진실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했다. 그의 분노와 외침은 당시 억압받는 백성들만이 아닌 오늘날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다. 사회가 약자를 돌보지 않고 권력의 편에 서는 한 새로운 임꺽정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것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변화를 이룰 것인가? 역사는 우리에게 항상 질문을 던진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임꺽정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시대의 비극이 아니다. 그것은 약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해야 했던 처절한 몸부림이자 불공평한 사회가 결국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현실이었다. 탐욕과 부패가 반복된다면 또 다른 저항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과연 그가 던진 질문 앞에서 어떤 답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의로운 사회란 말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반란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결단이다. 임꺽정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닌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가 선택한 길은 비록 법과 질서에 반하는 것이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과 정의에 대한 갈증이 자리하고 있었다. 만약 당시의 권력자들이 정의와 공정을 추구했다면 그의 반란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권력의 탐욕이 계속된다면
역사는 다시금 반복되고 말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임꺽정의 이야기를 통해 반성하고 배우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 무엇이 중요한지를 되새겨야 한다. 사회의 약자들이 목소리를 잃지 않는 세상,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할 길이다. 임꺽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 묻는다. 과연 우리가 사는 사회는 약자를 품고 있는가? 아니면 권력과 탐욕의 그늘 아래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는가? 그의 선택은 한 사람의 비극적 결단이었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부조리한 사회구조가 그를 그 길로 내몰았기 때문이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약자의 외침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임꺽정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의 삶이 남긴 교훈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여전히 유효하다. 정의로운 사회란 약자를 지키고 공정을 잃지 않는 사회임을 그의 고통이 우리에게 전해준다. 임꺽정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조선의 전설로 남아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경고의 목소리이다.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생존을 위해 반란을 선택해야 했던 그의 선택은 누군가의 적으로만 여겨질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의 분노는 불공정과 억압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임꺽정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반면교사라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바란다면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그 시작일 것이다. 임꺽정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경고다. 그의 반란은 부당한 권력과 탐욕 앞에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었던 백성들의 절규였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는가? 아니면 같은 오류를 반복하는가? 변하지 않는 탐욕과 불의는 결국 새로운 저항을 만들어낼 것이다. 사회적 불평등과 부패가 끝나지 않는 한 또 다른 임꺽정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다. 그의 목소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묻고 있다. 임꺽정의 이야기는 결국 그가 선택한 길보다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돌아보게 만든다. 억압과 불의가 일상이 되었던 시대, 그는 개인의 생존을 넘어 모두를 위한 한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범죄로 치부되어 사라져야 할 것이 아니라 부조리와 탐욕의 사회가 어떻게 인간성을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재앙의 신호였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과연 그의 고통에서 무엇을 느끼고 어떤 변화를 이루어낼 것인가? 정의와 공정, 이 두 가지 가치가 결여된 사회는 언제나 또 다른 불행을 부를 것이다. 임꺽정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를 회고하기 위한 여운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던져지는 날카로운 물음이다. 권력과 탐욕, 그리고 그것이 불러오는 고통은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된다.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되새겨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것은 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다. 백성의 삶을 짓밟고 탐욕으로 무너지는 사회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한다. 임꺽정의 선택은 그 자신만의 외침이 아니었다. 억눌렸던 수많은 이들의 분노와 절망이 만들어낸 한 줌의 저항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 역사의 물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임꺽정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정의를 바라보는 태도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의지를 돌아보게 만든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외면받았던 약자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분노를 단순히 과거의 한 일화로만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역사가 주는 교훈은 바로 우리 삶에서 실천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부조리한 체제와 무책임한 권력이 존재하면 언제든 또 다른 임꺽정이 나타난다. 이제야말로 우리는 정의를 실천하고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역사를 통해 배운 교훈에 대한 우리의 답이 될 것이다. 임꺽정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는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는 누구를 위해 작동해야 하는가? 그의 선택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불공평과 탐욕이 만들어낸 시대의 초상이었다. 힘없는 이들이 외면당하고 고통받는 한 또 다른 임꺽정은 언제든 세상에 등장할 것이다. 과거의 역사를 단순히 지나간 이야기로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 그의 분노와 저항은 우리에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운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리고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 임꺽정의 외침은 여전히 우리의 귓가에 울리고 있다.